당신 목소리가 더 크잖아. 민수 씨도 화를 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제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체중은 45kg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58kg이었으니 13kg이 빠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푹 들어갔고 뺨은 움푹 패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내가 제일 불쌍하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왜 도망가지 못할까? 이혼하자고 말하면 끝날 텐데 왜 그 말을 못할까? 가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면서도 본인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왜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하지만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순희, 이게 청소야? 다시 해. 밥이 왜 이래? 제대로 못해?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꼴불견이야.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욕을 듣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또 욕을 듣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1995년 겨울, 결혼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촛불을 켰습니다. 자, 다 같이 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씨가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저도 함께 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웃음도 똑같았습니다. 왼쪽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순이하고 당신이랑 웃는 게 똑같네. 신기하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가 똑같아?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뭐지? 왜 저러시지? 민수 씨가 눈치를 줬습니다. 당신이 웃어서 어머니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냥 웃었을 뿐인데. 알았어, 됐어.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니. 너 웃을 때 누구 닮았어?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친정어머니 닮았다고들 하는데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네, 나가. 내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왜 우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미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96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그해 봄,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6주였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와, 대박. 민수 씨는 기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임신.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뻐하지도 축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손주가 생기는데 왜 안 좋아하시지? 임신 8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에휴, 임신했다고 난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덧이? 임신은 병이 아니야. 밥이나 제대로 차려. 네.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임신 10주째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피가 나와.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하죠.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스트레스도 피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래요. 안정?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하지만 무거운 건 임신했다고 왕비야?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결국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했습니다. 임신 12주째 유산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 다음에 또 있어. 민수 씨는 곧 회사에 가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유산했다며? 네. 그것도 복이 없어서 그래. 내가 조심했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조심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이야. 네. 많이. 아프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하다. 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결혼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황급히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왜 우시는 거지?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만요. 여전히 차갑고 까다로웠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순이야, 몸 괜찮아?
네, 어머니.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달라졌습니다. 청소 이게 뭐야? 제대로 해. 밥이 왜 이래? 손맛이 없어. 냉정과 온정을 반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거지? 1998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시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119 불러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중풍이었습니다. 반신마비입니다. 앞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75세의 시어머니가 혼자 간병하기엔 불가능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영감을 요양원에?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에서 모셔야지. 어머니 혼자 어떻게.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해. 네, 내가 아버님 모셔야지. 며느리잖아. 나를.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시더니 이런 일은 제게 떠넘기시는 거였습니다. 순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에는 간병용 침대와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병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드려야 했습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라도. 요양보호사? 돈이 얼마인데. 내가 하면 공짜잖아. 하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불평하지 마.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동안 가끔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 우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를 괴롭히시는 분이 왜 우시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15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귀신 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조금만 더 참아. 아버지 상태가 나아지면. 언제 나아지는데? 그러니까 참으라고. 민수 씨도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98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기절한 것입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네.
미안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러세요? 뭐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왜 가끔 이렇게 이상하게 대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야, 너 집 나가고 싶지? 네. 이혼하고 싶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가고 싶지? 솔직히 그랬습니다. 매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안 나가? 왜 여기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는지. 이상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어머니한테 매일 혼나고 괴롭힘 당해요.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말 못해. 말할 수 없어.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간병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36이 되었습니다. 20대를 시집살이로 보냈고 30대를 간병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가끔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사를 도와드릴 때, 몸을 씻겨드릴 때, 약을 드릴 때,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안 울어. 우시잖아요. 제가 봤어요.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 왜요? 제가 뭘 잘못해서요?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003년 겨울, 시아버지 간병 5년 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온 가족이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중풍 이후 거의 말을 못 하셨는데 그날은 기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순, 히, 고, 마, 다. 5년 만에 들은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오른손으로 너, 천, 사, 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이 한마디로 다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한테 내가 너무 못했어.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밥이 짜. 냉정과 온정을 반복하는 시어머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2008년 1월 3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간의 간병이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85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네요. 10년을 저렇게 모시다니. 요즘 보기 드문 효부예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무했습니다. 10년. 내 30대를 다 바쳤네. 38부터 43까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간병으로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사무제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앉아라. 네, 어머니. 10년. 고생했다. 아니에요. 아니긴. 엄청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좀 쉬어라. 내 인생 살아라. 네. 민수하고 이혼해도 돼. 내가 이해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 아직 젊잖아. 43이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남편도 갔고. 어머니,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가요. 왜 안 가?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순이야. 이상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했는데 미워해야 하는데 왜 떠날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준 것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한지,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소 좀 해. 먼지 날리잖아. 밥이 왜 이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20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45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 치매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겁니다.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 간병을?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순이야.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약속을 잊으시고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치매 2년 차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순이에요. 며느리? 내가 언제 며느리 받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순이에요. 민수 아내요. 민수? 민수가 누구야? 시어머니는 아들도 잊어버리셨습니다. 2015년 겨울, 치매 5년 차, 어느 날 시어머니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등을 닦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제 웃음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웃는 거 똑같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너, 누구야? 순이에요, 어머니. 순이, 순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넌,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다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뭐라고 하려던 거지? 네 뭐. 2018년, 치매 8년 차,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시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53세였습니다. 제 몸도 한계였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왔고 무릎은 연골이 닳았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안 돼. 왜? 당신 몸도 안 좋잖아. 못 보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못 보내. 왜? 모르겠어. 그냥 내가 끝까지 모셔야 할 것 같아. 민수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떠나지 못하는지. 2020년, 치매 10년 차, 어느 날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셔서 시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순희 씨, 진짜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처음 봐요. 더군다나 평소에 그렇게 괴롭혔다면서요? 민수 씨한테 들었나 봤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왜요?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육이라 그런가 봐요. 혈육? 저는 며느리인데요. 그래도 오래 살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래서 못 떠나는 거구나. 2022년 가을, 제 인생에 작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옛날 친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90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영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안에 계세요. 그래요? 내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시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순자야. 시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방을 나온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예요? 네, 순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겠어요. 영희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네요. 뭐가요? 당신, 영희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영희가 3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제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러세요. 당신한테 드릴게요. 영희도 이제 못 알아볼 테니.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닮을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똑같아. 거울을 보며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눈, 코, 입 모양, 웃는 방식까지.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60년대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사진들. 그런데 이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시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15일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15일? 그건 내 생일인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 딸. 내 딸? 민수 씨가 1965년생이니까 1968년이면 이미 아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 아기는 누구지? 더 뒤적였습니다. 같은 날짜의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병원 측 실수, 아기 바뀜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 바뀜?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생아실 사고 보고서 1968년 3월 15일 두 아기가 바뀌었다는 내용. 박영희의 딸과 김정숙의 딸이 바뀌었다고. 김정숙. 그건 우리 친정엄마 이름인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도 것이었습니다. 박영희와 김순희. 모녀관계 99.9% 일치. 뭐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친딸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웃는 걸 싫어하셨는지, 웃음이 자기랑 똑같아서 왜 가끔 울으셨는지,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왜 저를 보내지 않으셨는지. 친딸이었구나. 나를 평생 친딸로 못 키우고
며느리로 맞아야 했던 거구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매로 흐린 눈으로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누구? 야,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 순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너, 내 딸, 이지? 알고 계셨어? 네, 네 어머니. 저 어머니 딸이에요. 미안. 정말, 미안.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기억하시는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30년을 그렇게 말 못 했어? 너 행복해 보여서 행복? 제가 언제 행복해 보였어요? 미안. 엄마가 미안. 저는 시어머니를, 아니 친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57년 만에 친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이랑 제 머리카락 좀 검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희와 김순희, 모녀관계 99.99% 일치. 확실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친정엄마라고 부른 분은 제 진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친정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친정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정말 아버지 친딸 맞아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버지,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긴 침묵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구나. 아버지, 미안하다, 순이야. 너한테 말 안 한 게 미안해. 그럼 정말 제가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야. 병원에서 바뀐 거야. 1968년 3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너를 사랑했으니까. 바뀐 게 뭐가 중요해. 너는 우리 딸이야. 그럼 진짜 딸은요? 진짜 친딸은 어디 있어요? 박영애 씨 집에 시집 갔어. 며느리로. 그럼 민수 씨의 형수가 제 친언니인 건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 아기가 바뀌었다고. 그럼 왜 안 바꿨어요? 이미 1년이 지났었어. 너를 1년간 키웠는데 어떻게 바꿔? 박영희 씨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제가 시집을 간 게 운명이었어.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30년간 친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셨구나. 그리고 친엄마는
친딸을 며느리로 못 살게 굴었구나. 왜 그랬을까?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오늘 며느리가 들어왔다. 순이라는 아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딸이다. 25년 전 병원에서 바뀐 내 딸이다. 웃는 모습이 나와 똑같다. 어떡하지? 어떡해? 1993년 4월 10일. 순이가 웃었다.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나와 똑같아. 너무 슬프다. 내 딸인데 며느리라고 불러야 한다. 안아주고 싶은데 거리를 둬야 한다. 차라리 미워하는 척하자. 그래야 들키지 않는다. 1995년 12월 25일. 오늘 가족들이 우리 웃음이 똑같다고 했다. 순이도 나도 당황했다. 비밀이 들킬까봐 무서웠다. 방에 와서 울었다. 내 딸인데. 1996년 3월 3일. 순이가 유산했다. 병원에 갔다. 순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내 딸의 손이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2008년 1월 3일. 남편이 죽었다. 순이가 10년간 간병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다. 아니, 대단한 내 딸이다. 이제 말해야 하나. 하지만 못하겠다. 순이가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치매가 심해진다. 기억이 흐려진다. 하지만 순이는 잊을 수 없다. 내 딸이니까. 미안하다, 순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평생 며느리로 고생시켜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매일 괴롭혔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었어. 너를 보면 미칠 것 같았어.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다음 날 민수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사고, 모든 것을. 민수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어머니 친딸이라고? 응. 그럼 우리는 남매였던 거야? 법적으론 남남이야. 하지만 혈연으로는. 민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너무 충격적이야.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나처럼 대했습니다. 누나. 아니, 순이 씨. 그냥 순이라고 불러. 알겠어.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남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구한 운명으로 엮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봄. 모든 진실을 안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친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셨어. 그리고 친엄마는 나를 괴롭혔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어요. 엄마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시어머니는 치매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웃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왜 절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였습니다. 순이야,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법적으론 우리 아직 부부야. 하지만 알아. 이제 더 이상 부부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의 형 박민호 씨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이혼한다고? 그럼 재산 분할은?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 좋아. 그럼 어머니 재산도 당연히 우리 거지? 네. 민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유언장이야. 모든 재산을 나한테 물려준다고. 그게 언제 만든 건데요? 작년이야. 작년엔 어머니 치매가 심하셨잖아요. 그게 유효해요? 유효해. 공증 받았거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30년을 모셨는데, 그게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 어머니 친딸이라며? 그럼 더더욱 당연한 거지. 친딸이 엄마 모시는 거. 민호 씨는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며느리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며느리였습니다.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동의하지?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건 좀, 뭐가 좀?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아들이 받는 거야. 민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미경이의 집에 갔습니다. 미경아, 나 이제 어떡하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미경이는 울었습니다. 순이야, 너무 기구하다. 나 뭐하고 산 거야? 30년이. 순이야, 포기하지 마. 법적으로 싸워. 어떻게? 나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 30년 간병하고 모셨잖아. 하지만 나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잖아.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특히 너는 친딸이잖아. 미경이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순희 씨 상황이 특수하네요.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DNA 검사 결과가 있고 30년 간병 기록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요? 네.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싸워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준비합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제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비는 시댁에서 나왔고 저는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이기면 받겠습니다. 변호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을 모았습니다. 병원 영수증, 간병일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DNA 검사 결과. 2023년 여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 청구 금액 50억 원, 시어머니의 재산은 약 100억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토지, 예금 등 저는 그중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은 강했습니다. 민호 씨는 대형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데 그걸로 돈을 달라고? 상대편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첫 공판. 저는 떨렸습니다. 원고 주장하십시오. 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아버지 10년 간병, 시어머니 치매 10년 간병,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친딸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친딸이라. 특이한 케이스네요.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친딸이면 더더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마 모시는 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며느리였습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첫 공판은 불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지는 건가? 30년이 헛된 건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였습니다. 순희 씨, 뉴스 봤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어요. 정말요? 네. 제가 본 걸 다 말하겠어요. 순희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다시 보였습니다. 2023년 가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영희 씨를 언제부터 돌봤습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김순희 씨를 자주 봤습니까? 네. 제가 갈 때마다 순희 씨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돌봤습니까?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낮 없이 돌봤습니다. 박영희 씨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미숙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욕을 하고 트집을 잡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그게 사실입니까? 치매 환자가 어떻게 때립니까? 치매 초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사실입니다. 증인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정미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 30년간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1993년 28배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괴롭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웃으면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음식을 못한다고, 청소를 못한다고 매일 욕을 하셨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이상했습니다. 괴로웠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까? 네, 이제 압니다. 혈육이었으니까요. 친딸과 친엄마였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10년간 시어머니의 치매를 돌봤습니다. 30년입니다. 제 인생 30년을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피고석을 봤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며느리로밖에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친딸을 매일 보면서도 엄마라고 말 못하시는,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은 30년간 뭘 하셨습니까? 5년에 한 번 오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사셨겠죠. 그런데 재산은 다 가져가시겠다고요? 그게 공평합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민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바쳤습니다.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제 증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변호사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 박영희 씨의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며느리 김순희 씨가 친딸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숨긴 이유, 그리고 30년간의 고뇌가 적혀 있습니다. 일기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내 딸인데 며느리라고 불러야 한다. 안아주고 싶은데 거리를 둬야 한다. 차라리 미워하는 척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평생 며느리로 고생시켜서.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 섰습니다. 친정아버지였습니다. 85의 노인이셨습니다. 증인, 1968년 병원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1년이 지났었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순이를 1년간 키웠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박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희 씨를 아셨습니까? 네. 몇 번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안해했습니다. 서로의 친딸을 키우게 되어서. 그럼 김순희 씨가 박영희 씨 며느리가 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기구한 운명. 친정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저도 울었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부터 2023가단오만 6,789호 기업은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원고 김순희는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이나 혈연적으로는 친딸입니다. 이는 1968년 병원 사고로 인한 것이며 양측 가정이 이를 알고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원고는 30년간 헌신적으로 시댁을 모셨습니다. 시아버지 10년 간병, 시어머니 치매 10년 간병. 이는 단순한 며느리의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입니다. 더욱이 피상속인 박영희 씨는 일기를 통해 원고가 친딸임을 확인했고 평생의 죄책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첫째, 원고 김순희의 기여분을 상속 재산의 60%로 인정한다. 즉, 6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둘째, 피고 박민호는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셋째, 원고와 박민수의 이혼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겼습니다.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2024년 봄, 판결이 확정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68억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민수 씨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행복하게 살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너도.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남매도 아닌 그냥 인연이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023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는 걸 보고 편히 가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날 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이해해요. 3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를 모실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 하늘에서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엄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024년 여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집 마이너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제가 받은 돈으로 만든 급식소였습니다. 매일 2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 메뉴는 갈비찜이에요. 저는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며느리 같아. 할머니, 저 누구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딸이에요. 할머니 딸.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급식소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의 사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헌신의 정신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가끔 친정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순이야,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너를 딸로 키워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아버지. 감사했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순이, 아니, 순이 누나. 형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민호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민호 씨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형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워. 민호 씨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줘. 내 재산의 절반이야. 이걸로 급식소를 더 키워. 형님, 제발 내 마음 좀 받아줘. 저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20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좋은 일에 쓸게요. 그 돈으로 급식소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하루 500명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봄, 오늘입니다.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30년을 시집살이로, 이제 30년을 봉사로 살기로 했습니다. 급식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 덕분에 헌신이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정미숙 씨였습니다. 순희 씨, 오늘 급식소 갈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감사해요, 선생님. 고마운 건 나야. 순희 씨한테 배웠어. 진정한 헌신이 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제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엄마한테 물려받은 웃음. 이제는 그 웃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병원 아기 바뀜 사고는 1960-7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며느리들이 묵묵히 시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혈육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